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하나 했어요. 네, 컨버그의 대상관계 이론이 또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버그는 대상관계 이론과 이 추동 이론을 통합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계선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도 하고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도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정신질환 통계 편람에 나와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뭐 문제를 가진 그런 불안 정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인관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정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든가 그리고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정동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우울증, 뭐 불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그 심하게 이제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특별 대우를 계속 요구하는 이런 이제 장애죠. 그리고 과도하게 그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특별 대우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을 우월하게 대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어떤 그 인정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진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인처럼 유아기에 아이는 엄마를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분리해서 표상화, 내면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특징 자체가 여러분 어떠냐면요.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가 대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 객체라는 의미거든요. 객체, 대상, 객체. 그래서 주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체로서의 유아가 하나의 개별적 존재로서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개별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양육자인 대상과의 어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유아에 의해서 그 내면화된 어떤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제 대상관계 이론 여기서 이제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양육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주양육자 보통 이제 어머니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엄마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관계, 주양육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성격적인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고 어린 시절엔 나를 데리고 나와서 그야말로 어머니와의 그때 관계, 그러니까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좀 왜곡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자기심리학은 심리적 구조에서 자기를 강조하는 코어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심리학 이론이면서 또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어스에 따르면 자기애는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애정에 우선한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는 그
타인에 대한 애정, 자신에 대한 애정이 타인에 대해서 우선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아는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감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유아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부모의 어떤 그 공감 반응은 통합된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이제 유아기에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유아기의 어떤 보살핌과 이런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코헛은 통합적이고 건강한 자기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대상은 자기의 일부로 여기는 타인을 이제 의미하는데, 아이에게는 이제 부모가 자기 대상, 중요한 자기 대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어떤 욕구와 표현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아이들이 건강한 자기감, 그것이 말하는 자기감을 발달시키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제 부모는 공감을 이제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공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정신병리의 뿌리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기 대상이 결여되면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활기가 없는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웅대한 자기상을 건강한 자기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좌절 경험을 또 통해서 자신이 전능하다는 환상에서 좀 벗어나기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모의 충분한 공감 속에서 또 아이들은 좀 적절한 어떤 좌절 경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헛도 그 앞에서 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든가 경계선 인격장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상담과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두 가지 이제 성격장애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 인격장애라든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 모두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부모의 공감 부족에서 기인하는 장애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상관계 이론도 그렇고 이 자기심리학도 그렇고요. 항상 이제 심리적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애정을 적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은 정신분석의 그 창시자는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프로이트이고 이후에 뭡니까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경향으로서 아들러의 어떤 개인심리학 그리고 융의 뭡니까 분석심리학 이런 것들을 좀 쭉 해서 그 외에도 뭡니까 그 자아심리학 또 자기심리학 자아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누굽니까 자아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호나이라든가 설리반 에릭슨 이런 학자들이 이제 안나 프로이트까지 해서 자아심리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클라인이라든가 위니캇, 컨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자기심리학으로서 우리가 방금 말한 코헛까지 우리가 그
그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4장 정신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5장 인간중심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네, 인간중심 상담은 자, 우리 책 126페이지가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이 장에서는 인간중심 상담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요 개념 무엇인가, 치료이론, 상담 사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중심 상담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이제 그 말로 한마디로 인간중심 상담의 어떤 인간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중심 상담을 창시한 학자는 바로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1987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칼 로저스가 직접 이제 상담하는 이런 상담 장면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요.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인간 중심 상담을요. 그리고 비지시적 그 상담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쭉 이어서 보면요. 보세요. 정신분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무의식에 있는 그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상담자는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인간중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수련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석하고는 또 다른 이 칼로스는 상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충분한 공감. 그래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 이런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 내담자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상담자는 도와주고 이런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강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끌어내게 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칼 로저스는 굉장한 인간 그 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어떤 상담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칼 로저스가 직접 상담하는 장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여튼 굉장한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뭔가 사람을 막 가르치거나 교육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뭐 이런 이제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에 효용성마저 의심한다라고 이제 칼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한 가지, 뭔가 배우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냥 촉진해주는 역할이다. 스스로 누가? 내담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칼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새기면 정말 인간중심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80%, 90%는 아마 이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칼 로저스가 말한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과는 뭔가, 로저스는 인간을 선천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하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예, 그리고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적절한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누구든지 자기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적절한 조건만 해준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이제 로저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 로저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그 인간관을 130쪽에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130페이지 안 보면요.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강한 자유론적인 관점과 아울러 로저스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로저스의 인간관은 합리주의다. 그리고 인간의 이 합리성은 자아실현의 경향이 강해지고 인간이 더욱 자유로워질 때 강하게 표출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 내부의 자기 이해, 자기 개념과 기본적 태도의 변화 및 자기 지향적인 행동을 위한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천적 능력의 표현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그래서 이제 인간마다 현실을 각기 달리 지각하고 또 같은 현실마다 이라도 개인마다 경험하는 바가 다르다고 봤고요.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외부 현실적 어떤 환경보다는 오히려 내부 경험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거고, 개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어떤 방법은 그들의 개인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내적인 참조체계, 즉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그 130쪽의 마지막에 이 파트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요 개념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주요 개념은 첫 번째가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많이 들어봤죠. 휴머니스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신분석 상담을 제외하고 인간중심 상담, 실존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 정서중심 상담, 이런 것들은 다 정서와 감정에 초점을 두는 상담 이론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인본주의적인 이론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배우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던 이 정신분석 상담을 제외하고는 실존주의 상담이라든가 게슈탈트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론에 그 기초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인본주의의 공통적인 믿음은 뭐냐? 인간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각각의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그건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인본주의의 공통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뒤로 좀 넘어가서요. 인본주의는 또한 어떠냐면요, 현상학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상학적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주관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학적이라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현상학적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경험,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뭐죠? 인간은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어떤 그 모습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이다라는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유한 개별적인 어떤 경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로저스의 관점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구체화한 게 바로 로저스의 관점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강하고 유능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만약에 어떤 우리가 그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가 있다고 하면 로저스는 어떻게 써요? 로저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내담자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 속에 있고 또 그 현상학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관적인 자기 현실의 세계, 내담자도 나에게 찾아오는 이 내담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만의 세계는 뭡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도 내담자 자신이 가장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책의 132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요 개념으로서요, 현상적 장인데요. 132페이지 있습니다. 현상적 장은 앞에서도 이제 제가 현상학이라는 걸 설명을 했죠. 그럼 현상적 장이 뭔가, 로저스는 이 현상적 장을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보이고 경험되는 객관적인 세계에 대비되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현상적인 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저스는 그 누구에게나 보이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독특한 개인에게만 있는 현상적인 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현상적인 장은 나타날 현 코끼리 장이거든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인데, 예를 들면 뭐 열대화 현상, 핵가족화 현상,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현상적인 장이라는 거는 로저스의 그 상담 이론에서 비롯되는 이 현상적인 장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책에서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하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상적인 장은 뭔가요? 영화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어제 만나서 친구와 다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와 다투었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는 이 영화를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의 현상적인 장은 지하철도 아니고 영화관도 아니고 뭐냐면은 바로 어제 친구와 다투었던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적인 장입니다. 현상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상적인 장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개인에게 지각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 이걸 이제 현상적인 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 있지만 지하철 아래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면 그런 지하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영화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곧 들어갈 수업에 어떤 수업 과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사실 지하철에 있은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주관적 경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곧 현상적인 장이다. 겉으로 보는 순간 물리적인 세계, 겉으로 보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면적, 어떤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내면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현상적인 장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와가 있지만은 나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이 내담자 현상적인 장은 뭔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